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변호사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좋은 변호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변호사라고 하면 좀 막연한데,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라고 하면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홍길동처럼 나타나서 선녀도 받지 않고 정의의 사도? 정의의 사도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제 정의 구현을 해나가는 그런 변호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에서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막연하게 좋은 변호사란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쪽 의미에서 전환시켜 보면 오로지 이제 사건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좋은 변호사가 뭔가 결국은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다.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모르겠다.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는 좋은 변호사라는 거는 소송이나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았을 때 민사나 뭐 가사나 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줄 수 있는 변호사 아니면 형사 재판 받을 때는 무죄를 받아줄 수 있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변호사 선임료도 사실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사건을 실제로 선임을 했을 때 어떤 변호사가 그 승소나 무죄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변호사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어디까지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저도 변호사 지금 11년 차다 보니까 사실 사건을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한 2,000건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거의 소송을 하면서 느꼈던 좋은 변호사, 승소하기 변호사는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그 이상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의뢰인들하고 좀 밀착해서 소통을 해야 하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의뢰인들, 국민들이 변호사들한테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연락이 안 된다. 전화를 안 받는다.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사무장이 상담을 하고 변호사 얼굴은 볼 수 없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막연하게 그냥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대부분의 소송, 특히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제일 중요한 게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거.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우리 당사자,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는 과정이 제가 생각하는 소송의 프로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 변호사는 모르거든요. 변호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직접 겪은 의뢰인이 알려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알지만 그 사실관계 중에서 법률적으로 소송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변호사하고 그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밀착해서 면밀하게 서로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지를 캐치를 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뭐가 있냐고 문답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의뢰인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중요한 증거 자료가 막 나와요. 그러면 왜 이거 있는 거 왜 얘기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뢰인이 하는 얘기는 이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변호사하고 사건 당사자가
대화를 그렇게 안 하다 보면 중요한 증거 자료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놓치게 되면 결국은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출하지 않은 불이익은 당사자에 입게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면 대여금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얘기를 없는데 차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고 쳐봐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거는 뭐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패소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되게 복잡합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당사자하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실 변호사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도 힘들고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당사자들도 그런 걸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 그냥 변호사한테 맡겼으면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변호사한테 그냥 대충 맡겼더니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사자도 적극적으로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반대로 변호사도 당사자 얘기를 꼼꼼하게 듣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추려내고 그 중요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대부분 요건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요건사실에 부합하는 혹은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를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적재적소에 주장을 하고 제출을 해야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와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면밀, 주도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불편한 점이 뭐냐면 서로 이제 증거 자료를 변호사한테 건네주고 주고받고 매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사실 있어요. 지금 SNS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사건별로 각 당사자를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간단한 사항은 질문사항 같은 경우는 그 카톡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증거자료 같은 것도 다 전자소송을 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주고받고 우리가 제출한 서면이라든가 들어온 서면도 카톡을 통해 가지고 주고받고, 물론 메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법인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물론 그만큼 변호사가 피곤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좀 면밀하게 서로 얘기를 해야지 사건 결과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좋은 변호사라는 게 그만큼 이제 사건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서면 작성 능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면 현장을 찾아갈 수 있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맹지 같은 경우에는 공로에 출입을 하려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인데, 감정을 할 때 현장으로 나가보면 문득문득 이제 떠오르는 방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행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지나가야 되거든요. 뭐 그런 점,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돼야 되느냐는 점이 문제될 수도 있고, 현장을 나가보면 그냥 지도만 보고 봤을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현장 감정할 때 나오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이. 물론 이제 시간 관계상 바쁘고 하니까 안 나오시기도 하는데, 현장 나오면 또 다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수 사건 같은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현장 조사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누수의 원인이 뭔지 직접 보는 거하고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만 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강간 사건이나 강제추행 사건이 있는데 현장 CCTV가 필요할 수 있어요.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CCTV는 현장 가서 보는 거하고 CCTV 위치하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현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또 의외에 예기치 않게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제추행 강간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가 없었어요. 근데 현장 나가봤더니 하필이면 그 자리에 찍혀있던 사설 CCTV가 있었다. 제가 실제 했던 사건에서 사설 CCTV를 현장 나가서 발견을 해서 그 CCTV 그 업주죠. 여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업주한테 가서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CCTV를 확보를 해서 피고인한테 되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정 변호사 요건은 저는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서면 민사 같은 서면 작성 능력이 중요한데 그 서면이라는 게 이제 작성 능력 첫 번째는 사무장님한테 서면 작성을 맡기는 변호사는 사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 결과가 좋은 경우를 대부분 보면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현장 나가서 증거 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사건을 정리를 해서 서면을 쓴 사건이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상담은 변호사가 하고 서면은 사무장님이 쓰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서면이 나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 겉핥기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냥 대충 하다가 끝날 수 있거든요. 일단 그걸 좀 지향을 해야 되는 변호사고, 그 다음에 서면을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가 제 생각인데 서면 너무 장황하게 쓰면 안 됩니다.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판사님들이 길게 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왜냐면 일단 읽기가 싫거든요. 오히려 많이 쓰는 게 다 좋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짧고 간결하게 핵심을 담으면서 설득력 있게 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서면을 쓸 수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들한테는 좋은 변호사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변호사가 물론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제 뭐 가사 사건이라든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과 공감을 할 수 있고 의뢰인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사실 카운셀러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변호사님은 진짜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변호사 업무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스트레스보다는 의뢰의 스트레스를 받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변호사는 진짜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공감을 한다는 게 결국은 타인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공감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번째가 그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변호사 생활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쪽 변호사가 뭐 재판부하고 무슨 연고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재판 하나만 한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짜고 한 거 아니냐. 어떤 연고관계나 어떤 정관 출신이라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아무리 열심히 소송을 해도 이거 뭐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정관 내용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재판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관 내용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또뭐 부정을 아예 그냥 100% 없다 라고 부정을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을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되게 같은 법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사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어떤 연고관계나 선후배 아니면 같은 법관 출신이라든가 뭐 그렇잖아요. 같은 기수 그런 게 영향을 미쳐서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 재판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예우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전제로 하면 좋은 변호사라는 조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재판 결과가. 근데 저는 현직에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 거는 없는 거라고 믿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송을 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아주 많이 줄었다.
거의 없다라고 믿고 하고 있고, 저 역시 뭐 많은 선후배 법조인이 있지만 청탁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왜냐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거 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청탁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면 언제든지 제가 반대되는 입장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그런 걸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변호사의,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의 요건 중에 정관, 청탁을 할 수 있는 변호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호사, 재판부에, 그거는 좋은 변호사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좋은 변호사의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셔서 변호사 선임을 하실 때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이제 의뢰인분들은 제가 느끼기로는 워낙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송사가 걸리는 건 일생일대 인생의 변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고, 상담을 할 때 이 변호사가 정말 내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통 잘하고 현장 나가서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도 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이런 거 간결하게 쓸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속된 말로 견적을 내보시고 선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권유드리고 싶은 건, 정관 변호사님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한번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진짜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상담해보시고 선임을 하시고, 단지 정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 좀 알아보시고, 비싼 돈 내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변호사 업종도 뭐 예전에는 뭐 법조인이라고 손목에 힘주고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난 것 같고, 법률도 서비스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 소송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비용을 드린 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